네, 안녕하세요. 네, 주성준 교수입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 강좌를 하나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제목은 한 번에 끝내는 전기전자공학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강좌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거는 강좌는 제가 좀 많이 만들려고요. 그래서 이제 순한 맛, 그 다음에 약간 매운맛, 그리고 아주 매운맛 해가지고 아주 전기전자공학의 가장 기초서부터 시작해서 이론적인 면, 그리고 이제 수학적으로 좀 풀어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설계들, 그 다음 뭐 제어, 뭐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자료를 쭉 올려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여기 뒤에 있는 칠판을 이용해서 제가 이제 강의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작성한 노트인데, 노트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올려놓으려고요. 그러면 이제 아마 여러분이 받으시는 노트는 이렇게 아마 다 비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용이 다 이렇게 비어 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식으로 그 필기를 해가시면 아마 굉장히 손쉽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자기가 이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뭐 한번 이게 다 잊어버렸을 때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고 순한맛 1번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순한맛 1번은 순한맛이 1번, 2번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전기에 사용되는 뭐 저항, 인덕터, 뭐 캐패시터, 그 다음에 뭐 스위칭 소재라고 할 수 있는 다이오드, 모스펜, 뭐 BJT,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좀 알아야 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이제 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보통 이런 강좌들이 시험을 대비한 것, 다시 말해서 뭐 기사 시험이나 학교 시험을 대비한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실제 어떤 설계나 이런 거랑은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강의가 되기 쉬운데요. 저는 철저하게 실무적으로 실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제가 좀 강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는 주 타겟층이 전기전자공학과 학생은 물론이고 어떤 일반 회사원이신데 전기전자공학의 뭐 용어나 뭐 이런 걸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분서부터 회사에서 엔지니어 분이신데 어떤 좀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이걸 해야 되겠다는 분까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 단계별로 쭉 제가 강의를 업로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을 제가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는 일단 전압, 전류, 저항, 그리고 오hm 법칙인데, 일단은 전압하고, 전류, 저항. 물론 이제 전기과를 나오신 분은, 내가 이거 전압, 전류, 저항을 지금 배워야 되냐? 라고 하시는 분은, 이번 강의 그냥 건너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통 회사원들 상대로 강의를 하다 보면, 전기전자 쪽이 아닌 게 공학 쪽에 계신 분들은 전압, 전류를 설명해라. 그러면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전압, 전류, 저항이 뭐냐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설명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물리량, 동일한 물리량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전압과 동일한 물리량은 힘이에요. 그리고 뭐 force F로 보통 쓰죠. 전압은 볼트 그래가지고 이제 V로 쓰고요. 전류는 우리가 보통 이제 암페아라고 그래서 이제 그 A로 보통 쓰고 이거에 해당하는 물리량은 속도입니다. 속도는 보통 이제 V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저항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저항 R, 레지스터라고 그래가지고 R이라고 쓰고요. 이거에 해당하는 물리량은 마찰계수입니다. 자, 마찰계수는 보통 이제 뮤로 이렇게 보통 많이 표시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전압, 전류, 저항에 관련된 우리가 법칙을 보통 오메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V 곱하기 전류. 뭐 A라고 쓰지 말고 우리가 I라고 보통 쓰죠. 커런트 보통 이렇게 많이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잘 알다시피 힘은 마찰 계수 곱하기 여기 속도예요. 사실 마찰계수가 속도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떨어지는 물방울 같은 게 이제 등속 운동을 하죠. 왜냐하면 속도가 빨라지려면 그 거꾸로 올리는 힘이 강해지고 속도가 제로가 되면 다시 이제 그 중력이 작용을 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마찰력에 의한 뭐 빗방울 같은 거는 우리가 등속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고 요걸 갖다가 우리가 오음의 법칙이라고 보통 나타내죠. 이건 뭐 기초적인 뭐 쉬운 내용이니까 이건 요 정도로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강의는 뭐냐면 이상전화번과 이상전류원. 우리가 뭐 아이디얼 볼테지 소스, 아이디얼 볼테지 커런트 소스 보통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상전화번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하죠. 그 다음에 이상전류원.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아이디얼 볼테지 소스하고 아이디얼 커런트 소스가 왜 중요하냐? 이거의 성질을 모르면 실제로 나중에 회로 해석을 할 때 굉장히 많이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상전압원이라는 건 뭐냐? 여기는 예를 들어서 볼트, 예를 들면 뭐 3볼트라고 그럴까요? 3볼트를 내준다. 첫 번째는 내부 저항이 0입니다. 이상 전류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3A라고 그럴까요? 3A를 내준다. 그러면 첫 번째로 내부 저항이 무한대예요. 두 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 전압원이 아닌 실제 전압원은 뭐냐? 여기 뭐 두 번째로 한다면 얘는 전압 소스죠. 얘는 전류 소스죠. 이렇게 나타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전압원이 아닌 실제는 뭐냐? 실제는 얘가 이 전압원의 내부 저항이 이렇게 해서 이게 실제 전압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엄밀하게 해서 실제 전류원은 없어요. 실제 전류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류원처럼 이렇게 막 만들어서 회로를 꾸밀 수는 있지만 단독으로 우리가 배터리처럼 이렇게 딱 돼가지고 어떤 전류만 낸다 이런 거는 사실 불가능하죠. 근데 뭐 굳이 뭐 이렇게 쓰라 그런다면 아마도 실제로 이런 전류원이 있다면 얘는 내부 저항이 아마 이런 식으로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이 저항이. 근데 여기 있는 이 저항은 거의 0에 가까운 놈, 아주 작은 놈이 실제로 전압원이고 얘는 상당히 무한대에 가까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놈이 이렇게 아마 달려 있을 거다. 근데 사실 실제로 존재하는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이상 전압원에 가장 가까운 놈이 뭐냐? 얘가 배터리예요.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뭐 납 배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가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이런 쓰고 있는 1.5V짜리 이렇게 배터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냐면 어떤 이상 전압원이 안에 있고 여기에 아주 작은 저항, 내부 저항이 이렇게 해서 여기가 단자로 나와 있는 형태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배터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굉장히 뭐 작은 저항이라고 가정을 하죠. 자, 아까 전압, 전류, 저항을 했을 때 내부 저항인데 저항에 대해서는 이제 뭐 따로 다시 할 기회가 있어서 그때는 자세히 다루겠지만 예를 들어서 얘가 뭐 0.01옴이다. 아주 작은 이런 작은 저항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외부에 만약에 뭐 100옴 뭐 이런 거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얘가 뭐 똑같이 3V라고 그럴까요? 거의 3V가 이렇게 잡히겠죠. 근데 이 저항이 점점 줄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0.01옴이다. 0.01옴이다. 그럼 여기 전압은 1.5V로 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실제
배터리와 같은 그런 전화번에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이상 전화번과 이상 전류원을 가지고 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example. 첫 번째. 여기에 이상 전화번 뭐 2V가 있고, 여기에 이상 전류원 1A가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이상 전류원과 이상 전화번이 이렇게 병렬로 있을 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2옴이 이렇게 저항이 있다. 그럼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인가? 여기 V는 얼마인가? 이거 뭐 이거 1A가 이렇게 흐르면 2V고 여기가 2V니까 이거 똑같이 2V 아닌가? 뭐 이거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졌네요. 3V로 바꿀게요. 그러면 여기 1A가 얘가 없으면, 만약에 얘가 없으면 이렇게 흐르면 여기가 3옴이니까 V 이퀄 IR 해가지고 3V 걸리겠네요. 근데 만약에 얘가 없으면 여기는 2V가 걸리겠네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건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 얘가 내부 저항이 얼마라 그랬죠? 내부 저항이 0옴이에요. 그러면 얘는 여기 흐르는 전류는 일로 못 가죠. 여기 3옴이 있으니까, 여기 쇼트가 돼 있으니까 얘가 가는 전류는 다 일로 갑니다. 1A가 다 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내부 저항이 무한대죠. 무한대. 그럼 얘가 가는 전류는 일로 갈 수가 없어요. 여기 저항이 무한대니까 끊어져 있는 거죠. 여기서 가는 전류는 다 얘밖에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양단 전압은 2V가 되겠죠. 착각하기 쉽죠. 두 번째 문제. 자, 요건 조금 더 아마 풀기 쉬우실 거예요. 자, 여기가 2V고 똑같이 얘가 1A. 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만 바꿔놓죠. 여기가 3옴. 자, 이제 여러분들 아까 이 문제 제가 풀어드렸으니까 요거는 좀 쉬우시겠죠? 자, 내부 저항 제로, 내부 저항 무한대. 자, 여기 얘가 발생하는 전류는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죠. 얘는 끊어져 있는 거예요. 얘는 얘가 주는 전압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여기가 끊어져 있으니까. 근데 얘가 주는 전류는 얘가 내부 저항이 제로니까 그냥 통과해서 여기 1A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몇 볼트? 3옴에 1A, 3V가 걸리게 되겠네요. 별로 안 어렵죠? 자, 그 다음에는 전력량, 그리고 직류와 교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게, 자, 전력과 전력량. 자, 다음은 전력과 전력량, 그리고 직류와 교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력과 전력량. 두 개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두 개를 많이 헷갈려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하루에 한 달 쓰는 전기량이 얼마냐? 그러면 뭐 300kW인데요? 400kW인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발전기가 있는데 이게 5kW다. 예를 들어서요, 발전기가. 그러면 우리 집에서 한 달에 쓰는 전기가 300kW, 400kW인데 5kW짜리 뭐 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은 뭘 헷갈렸냐면 전력과 전력량을 헷갈리신 거예요. 자, 5kW짜리가 5kW짜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1시간을 돌았다. 그러면 이거는 5kWh가 되겠죠. 2시간을 돌아오면 10kWh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24시간 돌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열흘을 돌았다. 240시간을 돌았다. 열흘 동안. 그럼 5kW만 해도 얼마죠? 1240kW. H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가 이제 와트라고 하는 단위를 쓰고, 전력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 와트 H 또는 뭐 와트 세크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시간에 관련된 텀이 여기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전압 곱하기 전류입니다. 네, 전압 곱하기 전류를 우리가 전력이라고 그러고 이걸 이제 P라고 이렇게 보통 많이 쓰죠. 자, 전력량이라고 하는 거는 전압 전류를 곱하고 여기다 시간까지 곱해준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이 전력량은 이게 바로 우리가 에너지의 단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에너지의 단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보관한다. 에너지를 보관한다. 라는 거는 반드시 부피가 필요합니다. 최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너지를 보관할 수 있는 물질, 석유다. 휘발유다. 휘발유라고 하는 거는 이 화학 에너지를 우리가 열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운동 에너지나 이런 걸 바뀌어서 쓰죠. 이게 석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2배 에너지를 보관을 하려면 1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달릴 수 있는 에너지를 2시간을 달리게 하려면 석유가 2배가 필요하죠. 이거가 2개가. 다시 말해서 에너지를 보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최적이 동반이 돼야 되고, 그거를 만약에 2배 에너지를 보관하려면 2배의 최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에너지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에너지는 뭐 아주 그 작은 최적에 많은 에너지를 보관할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같은 에너지량인데 굉장히 큰 에너지에 이렇게 보관이 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작은 에너지의 작은 용기, 작은 최적의 에너지가 보관이 되면 얘가 바로 폭탄입니다. 이게 바로 폭탄이에요. 그러면 작은 최적의 에너지를 보관하면 보관할수록 이거에 대한 위험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서 그 리튬이온 배터리의 발화 사고로 인해서 화재가 많이 났죠. 실제로 리튬이온의 배터리라고 하는 거는 납축전지나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최적의 같은 에너지를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축전지 같은 경우는 뭐 아무리 잘못 이거를 해도 이게 터지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얘가 못 쓴다 뿐이지. 근데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최적의 보관을 하다 보니까 얘를 조금만 잘못 다루면 얘가 여기 있는 에너지가 그냥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얘가 폭발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력의 단위는 우리가 와트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이거가 곱하기 시간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와트 H 또는 와트 세크 뭐 이런 단위를 쓰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동력학으로 한번 가보면 얘가 전압은 아까 힘이라고 그랬죠. 힘이라고 그랬고 전류랑 했으면 아까 이제 속도라고 그랬죠. 이게 두 개가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힘 곱하기 속도,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해가지고 얘가 어느 정도 속도로 가고 있으면 그게 얘가 얘기하는 일률이라고 하는 같은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거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속도라고 하는 거는 미터 퍼 세컨드, 어떤 시간을 곱하면 이렇게 없어지죠. 그래서 힘 곱하기 거리, 우리 x라고 그럴까요? 어떤 힘을 가해서 얘가 x만큼 이렇게 움직일 때 이거를 바로 우리가 1이라고 얘기하죠. 같은 양입니다. 에너지랑 같은 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하나 예를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배터리가 있는데 이 배터리가 12V가 나오는 배터리고 얘가 예를 들어서 뭐 10A H를 낼 수 있는 배터리다 라고 얘기하면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얘는 120W H죠. 요만큼의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에너지를 뽑아 쓰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A에 12V로 120W로 예를 들어서 여기를 뭐 불을 켰든지 뭐 이렇게 했다. 그럼 얘는 얼마큼 쓸 수 있는 거죠?
1시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120W H 또는 10A H 두 개 마찬가지의 단위인데요. 거의 왜냐하면 이 볼테이지는 안 변한다고 보고, 그럼 10A H의 어떤 배터리에 여기를 10A로 이렇게 뽑아서 쓰는 거를 우리가 1C 레이트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네. 그럼 이 C 레이트는 뭐냐? 얘를 20A로 뽑아 쓴 거죠. 이렇게 10A H에 20A로. 그럼 얼마 갈 수 있죠? 네. 30분밖에 못 가죠. 네. 3C 레이트로 만약에 뽑았으면 3C로 그럼 30A 뽑아 쓴 거죠. 네. 그러면은 20분밖에 못 쓰는 거죠. 반대로 0.5C로 뽑았다. 그러면 얘는 2시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력량 자체가 얘가 보관하고 있는 에너지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여담인데 요즘 이제 전기자동차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전기자동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전기자동차의 만충시간, 전기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스테이션 가가지고 얘를 이렇게 충전을 하면 얘가 보통 다 비어 있을 때 얼마 만에 다 충전이 보통 돼야 되냐면 20분이에요. 네, 20분이면 아까 거꾸로 하는 거랑 똑같아요. 얘가 3C 충전을 하는 겁니다. 3배.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50kWh다. 50kWh짜리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 그럼 얼마로 이거를 150kW로 얘를 충전을 하면 이게 20분 만에 충전이 된다는 얘기죠. 보통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이게. 네, 다음은 교류와 직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전기를 전공한 분들도 교류하고 직류를 얘기해봐라. 그러면 그냥 잘 대답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면,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이렇게 바뀌면 얘는 교류고, 그렇지 않고 방향이 안 바뀌고 이렇게 일정하면 얘는 직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죠. 만약에 방향은 바뀌는데, 방향은 이렇게 바뀌는데, 이렇게, 이게 플러스고 이렇게 마이너스로 돼가지고 방향은 바뀌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방향이 바뀌는 경우, 얘는 교류일까요? 직류일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의외로 이거를 틀리세요. 많은 분들이. 얘는 교류인가요? 직류인가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교류? 직류? 답은 얘는 직류입니다. 아닌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직류입니다. 그래서 이 교류와 직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 개념이라서 이걸 따로 제가 이렇게 뽑았습니다. 자, 먼저 교류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교류의 정의. 자, 우리가 교류하면 알터너티브, 우리가 커런트죠. 알터너티브 커런트인데, 자, 이거는 서로 이렇게 교본하는 그런 전류, 이렇게 이런 뜻인데, 자, 교류가 되는 조건 첫 번째가 뭐냐면 주기가 일정하다. 자, 주기라고 하는 거는, 주기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함수가 일정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만약에 뭐 t라고 한다면, 그 다음도 똑같이 t 동안의 이 모습이 똑같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걸 우리가 주기함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게 변하는 거는 주기함수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주기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파수, 자, 주파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주기의 역수죠, 보통. F라고 하는 건 이제 T분의 1입니다. 주기가 일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교류의 어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주기나 주파수가 일정하지 않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되는, 뭐 이런 거는 뭐냐.
일정하지 않고 막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거를 우리가 바로 노이즈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잡음이라고 얘기하죠. 그것도 이제 뭐 컬러드 노이즈니, 화이트 노이즈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쨌든 우리가 잡음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주기가 일정해야지 되는 주기 함수여야지만 교류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조건. 주기가 일정하니까, 여기 주기가 일정하니까, 이렇게는 뭐 사인파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한 주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관없습니다. 한 주기. 아무 주기나 한 주기를 잡아서 얘를 딱 잡았을 때 여기에 있는 면적과 여기에 있는 면적이 같다. 얘를 조금 유식하게 표현을 하면, 자, 한 주기를, 이 식이 우리가 뭐 VT라고 얘기를 할게요. VT에 대해서 한 주기를 적분했을 때, 그 다음에 요 주기로 나눠줬을 때, 이거를 우리가 이제 평균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체를, 얘의 평균값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게 제로다. 그럼 만약에 이게 제로가 아니라 어떤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 값 자체가, 여기가, 얘가 이제 평균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평균값이. 요만큼이 떠 있는 거예요. 요걸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자체가 얘가 직류값이에요. 그러면 이게 0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얘가 직류값을 갖는다는 얘기고, 그 파형은 우리가 직류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사실은 직류에 대한 정의는, 교류에 대한 정의는 한 주기 평균값이 제로가 되는 것이 교류고, 제로가 아닌 것이 그만큼의 직류 성분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류회로와 키르요프 법칙. 사실은 이제 여기쯤 되면은, 나 전기 머리 아프다, 골치 아프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 이제 공대 쪽의 학생들인데, 전기나 전자공학과가 아닌 다른 과를 선택한 학생들을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등학교 때 전기가 너무 싫어서, 전기 부분의 물리 쪽이 너무 싫어가지고, 도저히 못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제 다른 과를 갔습니다. 뭐, 화공을 갔습니다. 기계과를 갔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고등학교 때 배운 그 전기라고 하는 거는, 사실 진짜 전기에 뭐 한 100가지가 있다면, 한 10개쯤 배울까 말까 했던 부분이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시험을 위해서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너무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겨웠던 거죠. 그거 전기 푸는 거 자체가. 근데 실제로 이렇게 차근차근 하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게 또 전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공학에 비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져요. 내가 설계한 대로 탁 나오고, 내가 동작을 예상한 부분대로 이렇게 되고, 어떤 설계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면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이 전기라는 게. 근데 이제 키르요프라고 하는 분이 키르요프의 볼테지로 커런트로의 두 개를 우리가 이제 만들었는데요. 자, 먼저 키르요프의 볼테지로 해서 KVL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KVL에서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포인트는 사실은 4개예요.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 자, 일단 루프에서 따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소스 전압의 합. 소스 전압. 그러니까 아이디얼 전압 1이 되겠죠? 전압 소스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소스 전압의 합.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억을 해야 되는 포인트는 우리가 소모되는, 뭐 싱크라고 해도 되는데, 뭐 소모되는 전압의 합.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억의 포인트는 이게 2번하고 3번이 같다. 요거 4가지만 기억을 하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가 R1, 여기가 R2, 여기가 R3, R4, 하나 더 할까요? R5, 여기가 전압 2.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루프죠. 루프라는 게 뭐냐. 자, 여기서 출발해서 뭐 상관없이 거쳐서 다시 오는 게 루프입니다. 그러면 여기 루프가 몇 개 있죠?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 다음 요것도 루프죠? 예, 요것도 이렇게 루프를 그릴 수 있죠. 이렇게 두 개. 하나가 더 있죠? 이렇게 해서 전체를 돌아오는 루프가 하나가 있겠죠. 예.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루프가 세 개인 거죠. 그럼 루프를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루프 자체를. 자, 그거는 실제로 이 안에 모든 디바이스가 다 선택이 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루프 하나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선택이 안 됐죠. 그럼 루프 하나를 이렇게 하면 다시 루프가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다 여기 있는 게 다 선택이 됐죠. 그럼 끝난 겁니다. 굳이 얘를 한 번 더 안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 이거 안 하고 나 이거 안 하고 그럼 루프는 나 이렇게 할래요. 예. 그러면 보죠. 루프 하나가 이렇게 선택이 됐고 그 다음에 루프 하나가 이렇게 됐으니까 또 다 선택이 된 거죠. 그럼 그 두 개로 끝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거가 있죠.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얘가 뭔지 몰라요. 블랙박스야. 예. 블랙박스인데 만약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전압이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다 라고 하면 얘는 뭐냐면 여기 있는 전력을 소모하는 놈이거나 저항이거나 아니면 충전하는 거예요. 소모 또는 충전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가 뭔지 모르는데 전압이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다. 근데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얘는 소스입니다. 이렇게 얘 같은 소스예요. 또는 방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배터리라면 배터리를 충전할 수도 있고 방전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I1, I2를 잡을 때 우리가 거기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하나 먼저 해볼게요. 요렇게 해가지고 I1을 잡고 요렇게 해가지고 I2를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자세히 풀진 않을게요. 식만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R1. R1에는 I1 하나만 흐르겠네요. I1. 그 다음에 R2. 자, R2는 여기 I1이 하나 흐르죠? 근데 그거랑은 반대 방향으로 I2가 나옵니다. I1은 이렇게 흐르고 I2는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럼 얘는 I1 I2. 그 다음에 다시 루프로 오면 얘가 준전압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똑같죠? I2에서 적어보면 자 R2에 여기가 I2인데 다시 I1이 빼지죠? 이렇게 요 저항에서 보면 얘가 I2 빼기 I1 더하기 자 여기는 I2밖에 안 흐르죠? 이렇게 R3 더하기 R4 더하기 R5의 I2 근데 여기 안은 이 루프 안에는 전압원이 없죠. 전압원이 없어요. 그럼 이퀄 제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I1, I2를 뭐 이렇게 연립방 정식 풀어서 구해주면 되겠죠. 아 그러면 이거 하나밖에 없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다. 요거 잠깐 깨끗하게 자 여기서 보면 이거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랑 똑같이 나 I1 잡았는데 나 I2를 이렇게 잡을래요. I2를 이렇게. 그러면 루프가 여기 하나에서 됐고 여기 또 디바이스가 다 선택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얘 R1 근데 여기 I1하고 I2가 같은 방향으로 두 개가 잡혔네요. I2 그 다음에 지금 요 루프만 먼저 볼게요. R2에 여기는 지금 I1만 이렇게 흐르죠? 그럼 얘는 I1는 전압. 자, 그 다음에 이 루프에서 보면 자, R1 똑같죠?
I1 더하기 I2. 자, 그 다음 R3. R3인데 여기는 I2만 흐르네요. 얘도 마찬가지네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기도 4R5. 아까는 이렇게 돌려서 전화번이 없었는데 다시 1로 갔으니까 얘는 2. 요 식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만약에 전화번이 어딘가 하나 더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얘를 빼고 전화번을 하나 이렇게 넣어볼까요? 이렇게 얘가 21, 22. 그러면 아까 이거는 이제 변함이 없고, 자, 요 식에서 보면, 자, 여기 R1, R3 여기까지 다 같네요 지금. 여기까지 다 같고, 자, 다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전화번이 21, 22가 있으니까 얘가 21, 2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 지금 두 개가 방향이 같아서 그런데 만약에 방향이 다르다. 방향이 만약에 이렇게 다르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얘를 전류, 여기가 이렇게 돼서 전압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라고 제가 그랬죠. 근데 얘는 반대 방향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 2를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키리프 볼테지로는 사실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루프만 잘 잡아주고 루프 안에 걸리는 이 저항과 이 전류에 대해서 계산을 쭉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루프 안에 있는 볼테이지 소스의 합 또는 차를 갖다가 이렇게 써주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키르호프의 커런트로 해서 키르호프 커런트로에서 KCL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건데, 여기도 이제 기억의 포인트는 첫 번째는 노드 연결점이죠. 두 번째는 입력 인풋 전류. 세 번째는 아웃풋 전류. 네 번째는 2 = 3이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건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가 R1이고 이게 R2고 이게 R3. 자, 뭐 회로는 여기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하나 이런 부분을 바로 노드라고 얘기합니다. 노드. 선이 2개 이상 만난 것. 뭐 이렇게 하나 더 만나도 똑같이 노드예요. 이렇게 4개가 만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뭐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하죠. 자, 그런데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V1이 걸렸고, 자,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플러스 V3가 걸렸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V2가 걸렸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그럼 얘는 저항이기 때문에 전류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 걸렸다는 얘기는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는 얘기죠. 저항에는 무조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R3도 마찬가지. 전류가 여기가 더 높으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전류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러면 이 노드를 향해서 인풋 2개, 그 다음에 아웃풋이 하나가 이렇게 생긴 거죠, 전류가. 그러면 이거는 인풋 전류는 뭐가 되는 거죠? 자, R1분의 V1. V는 IR이니까 아까 옴의 법칙에서 R분의 V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R3분의 V3. 자, 이 전류는 뭐랑 같다? R2분의 V2랑 같다. 자, 이 공식이란 얘기죠. KCL은 뭐 굉장히 쉽죠. 자, 오늘 첫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저항 회로의 계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저항의 직렬 연결. 자, 우리가 저항을 뭐 이런 식으로, 자, R1, R2, R3. 자, 이런 식으로 연결했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 어떤 뭐 이렇게 전화번을 가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자, 가만히 보면
회로죠, 회로. 예, 우리가 닫혀있는 이런 서킷이죠. 그럼 여기에 어떤 전류가 지나가면, 얘가 예를 들어서 1A라고 하는 전류가 지나가면, 얘도 1A 흐를 수밖에 없죠. 여기도 1A 흐를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1A 흐를 수밖에 없죠. 한 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예, 전류가 달라질 수는 없죠. 그래서 저항의 직렬 연결에 가장 중요한 게 전류가 같다. 전류가 동일하니까 당연히 V 이퀄 IR이니까 여기가 뭐 전류가 I라고 한다면 여기 걸리는 전압, 여기 걸리는 전압, 여기 걸리는 전압은 당연히 R1I, R2I, R3I 해가지고 달라질 수밖에 없죠. 자, 이 경우에 그냥 여러분들이 외우거나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R1이 커요. R1이 큰 값이야. 그럼 큰 전압이 걸리겠죠. R1I니까. 같은 전류니까. 그 다음에 만약 작다 그러면 작은 전류가 되겠죠. 그러면 R1 대 R2 대 R3는 V1 대 V2 대 V3가 된다. 그러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전압을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게 이렇게 뭐 센싱을 하는데 이 전압을 측정하는데 여기가 뭐 1000V예요. 1000V야. 그러면 나는 이걸 1000V를 내가 직접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얘를 10V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저항 디바이드를 했는데 얼마를 하면 되겠는가? 그러면 전체가 10대 1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가 10이 되도록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900kΩ 이거를 뭐 100kΩ 그럼 전체가 1메가옴 중에 1메가옴 중에 100kΩ이니까 여기가 10V가 이렇게 걸리겠죠. 사실 이런 거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하면 보통 별로 어렵지 않게 됩니다. 왜? 뭐 전류 계산하고 여기 1000V일 때 뭐 이거 하면은 몇 암페 흐르고 여기 R1 뭐 V1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요거 지금 R1, R2, R3 대 V1, V2, V3다. 그러면 뭐 이 계산값이 뭐 머릿속에 자연히 나오겠죠. 사실은 전기공학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전기가 싫어지냐? 계산이 복잡하다. 아, 나 계산하기 싫어. 그런 사람들은 전기 설계 못 하시는 분이에요. 되게 설계 잘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것들 계산할 때 이게 뭐 0. 얼마까지 계산 안 합니다. 대충 얼마. 예를 들어서 뭐 여기 1kg, 뭐 2kg, 3kg에 여기 뭐 6V 걸었다. 여기 1V, 2V, 3V 걸리네. 근데 내가 필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뭐 0.9V가 필요해. 그러면 얘 살짝 높이면 여기 이거나 살짝 높이면 여기 살짝 작게 걸리겠죠. 그런 식으로 보통 설계를 합니다. 설계할 때. 그러니까 계산은 알아두되 다 계산할 필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렬 연결 중에 전류가 동일하다. 그러면 전압은 저항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겠죠. 또 하나 중요한 거 전체 저항. 토탈 저항. 토탈 저항은 얼마냐면 R1 더하기 R2 더하기 R3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항은 그냥 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저항의 병렬 연결. 병렬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걸 병렬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거는 여기에 이제 전압을 이렇게 가했을 때, 자, 전압원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얘나 전압원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항상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볼테이지가 걸린다면 여기도 똑같은 볼테이지, 여기도 똑같은 볼테이지가 걸리죠. 중간은 다 우리가 쇼트가 되어 있는 선이니까. 자, 이 경우는 뭐가 같다? 각 저항의 전압은 같다. 각 저항은 동일하다. 그럼 당연히 I1, 여기가 I1, I2, I3가 다르게 흐르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I는 R분의 V예요. V가 같은데, 자, R이 크면 전류가 작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V인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ohm이고 100ohm이고 여기가 뭐 1kΩ입니다. 이렇게 된다. 자, 10V인데 10ohm, 100ohm, 1kΩ면 이렇게 됐다. 그럼 각각 흐르는 전류는 자, 얘는 1A 흐르겠죠? 여기가 1A. 여기는 0.1A 흐르겠네요. 자, 여기는 0.01A 흐르겠네요. 이렇게 전류가 달라지겠죠. 그럼 저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전류가 작게 흐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의 토탈 저항, 토탈 저항의 계산식을 자, 보통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R을 하게 되면 이거 역수니까 이거 많이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요. 자, 얘가 R1 얘를 뭐 이렇게 통분을 하면 이게 자, R1 곱하기 R2 곱하기 R3 분의 R1 R2 R2 R3 R3 R1 분의 1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거분에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계산이 되겠는데, 자, 이거 계산하다 보면은 이거 한참 얘가 이것만 계산할래도 사실 만만치 않은 계산이 돼요. 계산 자체가. 그래서 자, 이런 병렬 연결은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자, 일단 쉽게 할 수 있는 병렬 연결을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작은 저항보다 작다요. 자, 이렇게 10옴, 100옴, 1k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있는 경우에는 가장 작은 저항이 10옴이죠. 예, 여기. 그럼 저 10옴보다 작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한번 이거를 우리 저항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자, 10옴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어떤 통이 있다고 생각하고, 100옴이라고 하는 거는 이 면적이 요거의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의 면적. 자, 요거는 100분의 1의 면적이에요. 네.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전체로 흐를 수 있는 거는 얼마의 넓이가 더 넓어진 건가요?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대충 10% 정도가 넓어진 거라고 보면 얘는 얘보다 대충 한 10% 정도 좀 작아진 거다. 대충 한 9옴쯤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그냥 계산을 해버리면 아주 쉽습니다. 가장 작은 저항보다 작은데, 이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여기가 10옴이다. 똑같이 여기가 10옴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자, 10옴에 대한 어떤 통을 하나 생각을 하고요. 또 10옴에 대한 통을 생각해보면 면적이 2배가 됐죠? 네. 그러면 2배로 잘 흐르게 되겠죠? 절반으로 떨어지겠네요. 얘는 5옴이에요. 네. 만약 10옴짜리 하나 더 붙였어요. 이렇게 하나 더 붙였어. 3배가 커졌네요? 3분의 1로 떨어지겠네요. 3.3옴. 3.333옴. 네. 이거 정확하게 뭐 3.333 이렇게 하실 필요 없죠. 대략적으로. 여기도 9.0 얼마 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뭐 그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9옴. 이 정도로.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병렬 저항, 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렸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10옴이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20옴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R1분의 1, R2분의 1 이렇게 막 계산해보면 6.6 얼마 나올 거예요. 6점 몇칠옴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자, 여기가 10배. 10옴에 대한 한 거면, 자, 20옴은 요거의 반이에요, 딱. 그럼 전체적으로 1.5배 커졌죠? 그러면 10옴에 대해서 1.5분의 1만큼. 15옴에 1.5분의 1이니까 대충 한 6점 얼마 나오겠네요. 6점 뭐 6 뭐 얼마 나오겠네요. 이렇게. 뭐 이렇게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딱 계산하면 이거 복잡하게 계산 안 해도 이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저항에 대한 거 끝내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선형소자, 인덕터, 그 다음에 캐패시터, 그 다음에 뭐 저항하고 인덕터 뭐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이 강의는 별일 없으면 제가 일주일에 한 편씩은 꼭 올릴 거고, 좀 시간이 되면은 뭐 2편, 3편 시간이 되는 대로 이렇게 올려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